월급모아 내 집 마련 기간 줄었다. 서울 아파트 18년에서 16년. 이게 PIR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소득 대비 집값. PIR 이야기하는 건데, 자 보세요. 아파트를 사기 위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기간이 줄었다.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을 소득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소득은 천천히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PIR이 올라가려면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 되고 PIR이 떨어지려면 주택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PIR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소득의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소득은 거의 상수에 가깝다는 거죠. 주택 가격에 비하면. 소득을 상수로 보면은 PIR은 주택 가격 상승에 비례한다는 거죠. 주택 가격에 비례하니까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오르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집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PIR이 떨어지는 게 맞는데 이제 이 신문 기사의 뉘앙스는 서울은 아직도 16년이니까 한참 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일 KB부동산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KB 아파트 담보대출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인 6.8%로 집계됐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KB국민은행에서 PIR을 집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대출 받으시는 분의 소득을 적잖아요. 소득을 구하고 그 다음에 대출 받으신 아파트의 소득을 정해서 그 중위 가격끼리 중간 평균끼리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PIR을 산정하는 거야. 근데 이게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꾸준한 소득도 있고 하신 분들이니까 소득이 좀 다른 분들보다 평균 이상이지 않을까? 어쨌든 그 평균 이상의 소득으로 평균 정도의 아파트라는 게 전체 주택으로 보면 평균 이상이잖아. 그렇지? 평균 이상의 소득으로 평균 이상의 아파트를 살 때 얼마 정도 걸리는지 요거를 KB의 아파트 담보대출 PI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국은 6.8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기준으로 보면 전국 평균은 중간 가격 이상의 아파트를 살 때 6.8년이면 된다는 거죠. 이 정도면 초반에 대출 받아가지고 열심히 몇 년 갚다가 보면 자기 집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가장 최근 서울 지역 KB 아파트 담보대출 PIR 지수를 살펴보면 서울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지난해 4분기 2022년 10, 11, 12 13.4배로 나타났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3분기 14.5배보다 더 내렸다. 왜? 3분기보다 집값이 더 빠졌으니까. 지난해 4분기 서울 지역 주택 가격 평균은 5억 7,500만 원. 대출 받은 사람들이 산 주택 가격의 평균이죠. 직전 분기 8억 2,875만 원과 비교해 2억 5천만 원 가량이 쪼그라들었다. 이게 계산해 보면요. 30% 떨어졌어요. 30%. 주택 가격이 30%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30% 떨어졌으니까 PIR도 확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고 지난 2019년 2분기 5억 500만 원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는 건데 요거는 주택 가격을 반영한다기보다 제 생각은 주택 담보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9억 이하를 집중적으로 받으시다 보니까 주택 받으신 분들이 산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값도 떨어졌고 주택 담보대출 받으시는 분도 싼 거 많이 받으시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주택 가격 떨어지는 것보다 PIR은 좀 천천히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임차 가구 중 보증금이 월세의 3배를 밑도는 가구. 그러니까 이게 월세가 1년 기준인지 월세니까 뭐 한 달 기준이라고 보고 보증금이 300인데 월세가 100이야. 이런 식인 사람들이 5.33%에 불과하고 나머지 94.67%는 소득의 자산을 보태 전셋집을 구했다는 뜻이다. 예. 자, 아파트 41%의 비중이 단독주택 9.10이나 연립주택의 1.94보다 비해 낮았다. 매매시장 흐름도 비슷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중론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PIR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PIR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존에 갖고 있던 돈으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득보다는 이런 거잖아. 소득이 있고 자산이 있잖아요. 소득이 있고 자산이 있는데 이 소득이 모여서 쌓여서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소득이 자꾸 쌓여가지고 재산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지나면 들어오는 소득보다 쌓여있는 자산이 훨씬 커지고 이 자산으로 집을 사니까 PIR을 소득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PIR의 결정적인 단점이 다른 거라 생각해요. 자산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집값이 서울 같은 경우에 너무 비싸다 보니까 대출이 없으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대출을 받아갖고 5억짜리 집을 살 수도 있고 10억짜리 집을 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대출을 받아서 10억짜리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대출 금리가 6%예요. 6%. 그러면 안 사거든요. 근데 대출 금리가 3%로 떨어져요. 그러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소득이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잖아요. 소득은 천천히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변화가 거의 상수에 가깝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대출 금리에 따라서 집값이 똑같은 10억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가 바뀜으로 인해서 지불 능력이 달라진다는 거야. 반대로 이율이 똑같다 그러면 10억짜리보다는 집이 5억일 때 더 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자가 반이니까. 그쵸? 이자가 반이니까. 그럼 소득이 변했어요? 소득은 안 변했는데 집값이 변해가지고 그러는 거잖아. 그치? 근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자가 3%면 10억짜리 집도 살 능력이 되지만 이자가 6%면 5억짜리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야. 왜? 이자에 따라서 집값이 5억짜리 이자가 6%면 부담하는 이자하고 3%이면 10억짜리 부담하는 이자하고 똑같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IR 결정적인 단점은 뭐냐면 가격하고 소득만 있지 이율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금리의 문제잖아요. 금리의 문제. 그래서 PIR의 한계는 뭐냐면 금리가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망고쌤은 PIR 말고 다른 걸 봅니다. 다른 것. 그래서 PIR 말고 집값이 부담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금리가 항상 포함된 지표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